안녕하세요. 정신과 교실의 김어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중계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영어로 Translational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데요. 주로 Cognitive Neuroscience라는 것은 이제 인지와 관련된 신경과학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보통 이 이름을 붙일 때는 behavior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이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보통은 심리학자들이 인지 행동을 연구하면서 브레인 사이언스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할 때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에서 브레인의 올게닉한 부분까지 같이 연구할 때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고요. 그 앞에 트랜슬레이셔널이라고 붙인 이름은 그러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가 약물 개발이나 환자 평가, 새로운 인지 장애라든지 행동 장애 모델 동물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Translational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Translational Cognitive Neuroscience가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결과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연구 분야가 치매 신약 개발 또는 치매의 동물 모델 개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예시로서 보여드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가 어떤 식으로 이 실제 그 임상적 연구에 기여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신약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이미 1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에 실렸고 2012년도 네이처에 실린 기사들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매 신약,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들이 무궁무진하게 좋은 프로미싱한 어떤 드럭 캔디릿 후보 물질을 가지고 그게 동물 실험에서 효과적이고 일상에서 효과적이고 계속 잘 나가다가 결국 3상 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서 페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금까지 성공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뿐만 아니라 20년 전과 지금 그 치매 임상 현장에서는 쓰고 있는 약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새로 개발된 약이 이렇게 없는 분야도 드문데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약물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함으로써 수조 원의 돈을 날리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오늘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알츠하이머의 패서피지올로지 중에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파서시스라고 축약해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밀로이드 가설이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뇌에 쌓이면서 플락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독성을 이루어서 병이 생기는 거다. 사실은 패소피지올로지가 밝혀지기 오래전부터도 알츠하이머 브레인에는 시나일 플락이라는 것들이 쌓인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거를 패솔로직하게 검사함으로써 확진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임상에서는 뇌 조직을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상 양상을 가지고 추정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아주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노년기에 접어들기 직전에 또는 그 전에 이미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경우를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펩타이드를 많이 만드는 그런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치매가 생기더라라는 것들을 바이올로지컬하게 밝힘으로써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다라는 가설이 만들어졌고요. 아밀로이드가 다른 타우 패솔로지라든지 다른 알츠하이머에서 보이는 패솔로지까지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시키고 에너지 장애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흉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모든 치매의 패솔로지들이 억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약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을 만들 때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아밀로이드 가설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게 아밀로이드 가설이든 아니든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물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되고 나면 이 분야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워터 메이즈 같은 물에다 쥐를 빠뜨리고 여기 숨어있는 플랫폼을 얼마나 잘 찾는지 빨리 찾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쥐의 인지 기능이 좋아졌구나 인지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되고 이것들이 프로미싱하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실제 임상에서 이 약물의 효과가 평가될 때는 이런 지필 검사 같은 것들로 평가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데스밸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물과 사람에서 효능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치매 신약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데스밸리 전임상적인 어떤 파인딩들이 임상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많은 약물 후보들이 다 이렇게 사장돼 버리는 이런 걸 데스밸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패서피지올로지가 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특히 치매 약물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평가 자체가 워낙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사람에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평가를 사람에게서 만약 수영장에 빠뜨리고 만약 한다면 효과가 잘 나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사람은 이런 평가에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잘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양쪽을 트랜슬레이셔널 말 그대로 중개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또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이쪽을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워터 메이즈 같은 것들은 기억력만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서 치매는 정의상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치매는 기억력 플러스 다른 인지 기능, 말하자면 주의 집중력, 시공간 기능, 전두엽 실행 기능, 억제 기능, 또 계산 기능, 언어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복수로 문제가 나타날 때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 치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억력만 나쁘면 그거는 치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장애가 생기면 치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 장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으면 치매라고 일단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 위쪽 그래프에 빨간 선이 거 있는데 그 빨간 선이 일종의 컷오프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보다 떨어지는 게 이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이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사람의 약물 효과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에게서 약물 효과를 만약 비주얼 스페셜 펑션이라는 가운데 비스 스파라고 써있는 비주얼 스페셜 펑션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 애초에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나오겠죠. 실제로는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만 가지고 약물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람에게 했을 때 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사람에게서는
이런 전체 영역을 평가한 거를 총점을 내서 그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에만 유난히 효과가 좋은, 뭐 예를 들면 히포캠퍼스에만 뉴로제네시스를 일으킨다든지 히포캠퍼스의 뉴로 셀 데스를 막아주는 아무리 프로미싱한 약이 있어도 실제로 뇌 전체의 어떤 질병 자체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치매 평가에서 임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평가로서는 의미 없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1999년인가의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북미에서 캐나다를 포함해서 세 군데 랩에서 비헤비어를 잘하는 랩에서 연구를 했는데 트랜스닝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제노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 맨 왼쪽 컬럼에 태스크라고 써 있는 여러 가지 그 코그니티브 태스크 메저먼트 툴을 가지고 각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노타입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나는 결과를 잘 보였지만 그 분홍색으로 네모 점선의 네모를 친 사이트별로 어땠는지를 보면 제노타입 못지않게 사이트별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P밸류가 0.0001보다 낮을 정도로 차이가 난 영역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거냐,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면 과연 그런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를 전 임상 단계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매 약물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들 자체가 과연 동물에서 나온 평가들이 사람에게서 이행될 수 있겠느냐, 트랜슬레이션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는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난감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터치 스크린 행동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필검사에서 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관적이지 않고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연령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론 교육과 연령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보정한 걸 가지고 이상 유무를 따지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보정한다는 것이 아주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가 그 사회경제적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병전 IQ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불안정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터치 스크린으로 사람에게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 주의력, 기억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평가하는 검사가 개발됐는데, 이게 캠브리지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 오토메이티드 배터리라 그래서 캔탭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정신과 그 심리학과에서 만든 그런 과제인데 그 도구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약간 이 터치 시스템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심리사나 이런 상대방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통은 제공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치매를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똑같이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치매로 갈 것인지,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그 인지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잘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비슷하게 동물 G에서 터치를 할 수 있게끔 저 캔탭이라는 걸 만든 사람의 제자들이 요 또 동물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터치 스크린 오퍼런트 체인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심리학자들이 이런 오퍼런트 체인버에서 여러 가지 동물 실험들을 많이 수행했는데 그거를 예전에 레버 같은 걸 누른다든지 뭐 단추를 누르고 뭐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시스템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레버를 꼭 눌러야만 하는 어떤 그 것과 좀 다르게 직관적으로 가서 그냥 그 발이나 코를 여기다 갖다 대면 바로 수행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밀크쉐이크를 넣고 리워드를 받게끔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쪽은 반을 지금 열어놓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쪽에 있는 매거진에서 밀크쉐이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고 오퍼런트 러닝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고 나서 또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서 약물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물을 꾸준하게 일정 속도로 주사할 수 있는 주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에 약물 주입을 한다든지 일정 속도로, 또는 약물 주입을 하면서 실험을 한다든지, 또 요즘 옵토제네틱스 같은 것들과 연계가 돼서 브레인의 상태를 조율하면서 조절하면서 이 안에서 비헤이비어를 수행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했던 어떤 태스크들을 비슷하게 사람의 카운터파트 태스크로, 예를 들면 주위에서 8이라는 테스트가 휴먼에서 8이라는 테스트로 중계될 수 있고, 또 사람에게서 알아낸 어떤 그 파인딩들이 실제로 또 역으로 동물에게서 새로운 파인딩들을 얻어낼 수 있는 역중계에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우스의 터치 스크린 시스템에서 red, 그 다음에 몽키, 휴먼에까지, 그래서 각 단계별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비슷하고 아날로그 태스크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태스크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이 그 프로토콜들이 이미 2005년경에 많이 2013년경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뉴로사이언스의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랩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기관도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런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휴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에서는 한 가지 기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밧데리라고 합니다. 요즘은 밧데리가 뭐 군대 용어라 그래서 패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종합평가 방식이라고 하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도메인들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캔탭을 예시를 들면 윗줄에 휴먼에서 뭐 모터 스크리닝도 하고 비주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도 보고, 페어드 어소시에이트 러닝이라 그래서 그 메모리들을 보고, 리액션 타임, 뭐 딜레이드 매칭 투 샘플이라 그래서 워킹 메모리, 또 스페셜 워킹 메모리, 또 패턴 세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G의 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이는 어떤 태스크의 그림 장면보다 G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심플해 보이죠. 그런 만큼 G에 있는 것들은 더 G에 맞게끔 심플리파이드 되어 있지만 그 평가 방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8 연상학습 평가라 그래서
단순히 단어를 불러주고 기억하는 것보다 이런 연상 기억, paired associate learning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중에 기억이 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는 막연하게 너 어제 12시쯤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지만 어제 점심시간에 뭐 했어? 이러면 뭐 어떤 누구랑 만났어? 뭐 이러면 그때는 좀 더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점심시간에 뭐 먹었어? 그러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점심에 누구랑 만났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나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생각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기억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제대로 되는 거가 실제로 우리 생활 중에 기억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평가할 때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실생활의 기억력 장애나 기억력 호전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휴먼 버전을 보면 이게 모양이 가려져 있는데 싹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뒤집으면서 각 다른 모양들 여섯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오른쪽처럼 테스트할 때는 가운데 어떤 모양을 보여주면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양과 위치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의 위치에 따른 모양을 기억하는 평가가 터치스크린에서 하는 평가를 터치스크린 파일 테스트라고 하는데 마우스에서 파일 버전을 보면 이렇게 심플리하게 3가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6가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양을 평가하는데 쥐는 3가지 위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니까 훨씬 쉽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것도 전혀 쉽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에도 3개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쥐들이 각 모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미 모양은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또 비행기 모양은 가운데 위치. 그래서 어떤 모양의 조합이 나오더라도 이런 게 제시되면 비행기의 가운데 있는 게 맞으니까 이걸 찍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비행기와 거미가 나올 때 무조건 거미가 아니라 비행기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트라이얼에서 비행기를 찍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비행기가 더 맞다는 걸 처음엔 배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치가 정확해야 맞는다라는 것들을 쥐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비행기를 처음에 찍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비행기를 찍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미를 찍어야 되는구나. 그럼 왜 거미가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리지? 거미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맞고 이렇게 있을 때는 틀리구나. 그러면 또 쥐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거미랑 비행기가 나올 때는 그 오른쪽에 거미가 있을 때는 맞고 왼쪽에 거미가 있을 때는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감별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모양을 다 똑같이 주면서 같은 모양 비행기 또는 거미 이렇게 모양을 똑같은 모양을 주면서 그 정확한 그 모양과 위치를 맞추는지 보는 프로브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same par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그 러닝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얼마나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군간의 어떤 약물군과 비약물군 또는 치매 모델쥐와 정상 쥐 리터메이트 간의 어떤 차이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보세요. 여기서 쥐가 이제 대기를 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DLG라는 뮤테이션이 있는 그런 환자가 DLG 쥐인의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가
정신분열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현병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그 전에도 계속 좀 있었는데요. 그게 과연 조현병에서 보이는 인지 특징이 그 쥔에서 정말 보이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LG2가 정신분열병과 연관이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동물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DLG2뿐만 아니라 1, 4, 3 뭐 다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휴먼에서 G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 휴먼에서 평가한 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평가한 것들이 캔탭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영역들에서 문제가 보였는데 G에서는 비슷하게 해당되는 뭐 여기 8, 그럼 여기도 8이죠.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영역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DLG2가 실제로 환자에게서 스키즈프레니아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렸는데 재밌는 것은 DLG에 여러 뮤테이션들이 있는데 DLG2만 휴먼 DLG2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와 프로파일이 코그니티브 프로파일이 아주 비슷했죠. 다른 데는 오히려 DLG3는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 DLG2가 병에 관여한다는 것들을 거의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워터메이즈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스타디인 거죠. 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속 연구에서도 이 앞에서는 파일과 G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속 연구에서는 아예 DLG에 문제가 있는 딜리션이 있는 환자와 G에서 이렇게 사람에게서도 아예 G 버전과 똑같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습 곡선이 이렇게 정상인에서는 이렇게 학습 곡선이 G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습 곡선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양상이 아주 비슷하게 된다는 것들을 같은 거의 똑같은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태스크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는 어떤 게 맞았는지 앞에 학습한 것들이 뭐였는지 기억하게 하는 심플 비주얼 리코니션 메모리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플렉스 비주얼 러닝이라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들을 감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쥐들이 아무거나 막 찍지만 찍다 보면 하나에서는 먹이가 나오고 하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요게 옳다, 코렉트 스티뮬러스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렉트 스티뮬러스는 S 플러스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데 이게 사람 같으면 둘 중에 바람개비가 답이야 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 이제 아는데 쥐들은 그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모양을 주고 한쪽 모양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거의 80% 이상의 수준으로 맞추는 데까지 배우는데 보통 젊은 쥐 같은 경우에 5일 정도가 보통 걸립니다. 그래도 이제 5일만 하루에 한 30분씩 5일만 러닝을 하면 학습을 하면 이게 학습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정상쥐야 아닌 쥐, 또 약물쥐야 약물군과 비약물군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건 되게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리버설 러닝이라 그래서 인지 유연성, 우리가 왜 어떤 거를 좀 유연하게 창의적 사고를 한다든지 좀 상황이 바뀌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어떤 그 편안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지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지 유연성은 반대는 이제 고집, 뭐 또 완고함, 뭐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죠. 이런 리버설 기능이
전두엽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평가할 때는 이런 카드 모양과 글자, 그 모양의 개수와 색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리버설 인지 유형성을 평가하는데 G에서는 모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충분히 뭐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점 모양이 왼쪽에서 보면 점 모양이 S 플러스 맞는 자극이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리버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리버설이라 그러냐면 맞는 답과 틀린 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점 모양을 찍었을 때 그 밀크쉐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이런 바람개비를 찍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 같아도 한 번에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쥐 같은 경우에 또 그게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는데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쥐들은 그걸 빨리 배워서 이거 모양이 다른 걸 찍어야 되네라는 걸 빨리 배우면 인지 유형성이 높은 거고요. 계속해서 그 밀크쉐이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애초에 맞았기 때문에 점으로 돼 있는 모양을 계속해서 찍고 계속 밀크쉐이크 안 나오는데도 계속 점 모양만 찍을 때는 우리가 답답하게 한 가지 전략만 계속 구사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지 유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 전두엽 기능 평가의 아주 중요한 평가고요. 사람에게서도 이 기능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리버설들은 이제 치매주에서 이제 평가했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중요한 기능을 이런 평가 시스템이 없이는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주에서는요. 사람에게서는 이제 좋은 그런 툴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단순한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두엽 기능, 인지 유연성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중계 인지신경 과학의 이제 그 요즘 트렌드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또 이제 단순히 그 치매에서는 인지 기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안헤도니아라 그래서 무감동증, 재미없는 어떤 느낌, 흥미를 느끼지 못함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전두엽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한 디프레션이 잘 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지만 말하자면 여기에 먹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맛있는 밀크쉐이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먹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먹이는 평범한 먹이고 여기에 밀크쉐이크는 너무 맛있는 먹이죠. 그러면 어떤 쥐들은 여기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열심히 찍어야 되는 거가 힘드니까 그냥 쉽게 이거 배고프니까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이걸 열심히 찍으면서 더 맛있는 걸 위해서 노력하는 쥐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 여기를 찍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야만 이걸 그 밀크쉐이크를 먹을 수가 있는데 밀크쉐이크를 먹기 위해서 찍어야 되는 게 막 100회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편안한 음식을 먹겠죠. 근데 어떤 쥐들은 정말 높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찍고서 먹는 그런 집념이 강한 그런 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집념이 강하고 너무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보통은 이제 웬만큼은 다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을 꽤 하는데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노력을 너무 맛있는 거에 관심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진 쥐들도 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전적으로 또 항우울제 개발에 좋은 툴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FR, PR, ERC 이런 단어들을 이제 문헌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걸 위한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왜 머시멜로 실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를 방에 두고 머시멜로를 나중에 줄 테니까 요거 지금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어린이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먹고
어떤 어린이들은 끝까지 참고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쭉 그런 실험을 하고 나서, 심리 실험을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을 쭉 팔로우업 해보니까 참았던 학생들은 나중에 뭐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더라, 뭐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더 뒤로 참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전두엽 기능과도 연관되고 히포캠퍼스 기능과도 연관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런 성공의 지름길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터치스크린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모양이 두 개가 있고요. 한쪽을 찍으면 이제 리워드가 금방 나오는데, 왼쪽 지금 보시면 딜레이드 디스카운팅이라는 건데요. 금방 나오는데 오른쪽을 찍으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먹이가. 그 대신 많이 나와요. 근데 오른쪽을 찍으면 나중에는 32초를 기다려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쥐들이 나중에 이제 알아요. 왼쪽을 찍으면 그냥 조금 나오지만 찍으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오른쪽을 찍으면 어떨 때는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꽤 오래 기다려야 나온다라는 거를 아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됐을 법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쥐들이 계속해서 오른쪽을 더 많이 찍느냐 아니면 그냥 오른쪽을 포기하고 왼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좀 쉬운 말로 하면 모험심 같은 것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도박에 대한 어떤 도박성이라 그럴까요? 도박을 좀 즐길 수 있는 성향,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모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프로버빌리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4배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오른쪽을 더 선택하는 방식을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오른쪽에 B라고 나와 있는 probability discoun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이 똑같은 모양을 그냥 쓰는 건데, 왼쪽을 찍으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오른쪽을 찍으면 4배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아까 왼쪽에서는 시간이 딜레이돼서 나왔다면 오른쪽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번 찍으면 1번 나오고, 어떨 때는 아예 나올 확률이 0.0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오른쪽을 기대하면서 찍느냐, 그래서 확률적인 거에 더 승부를 거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더니 딜레이 디스카운팅은 주로 벤트럴 히포캠퍼스랑 연관이 되고,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주로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가 연관이 된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요. 예시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예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5 초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태스크인데요. 이거는 터치 스크린 이전에 이미 레버 같은 거나 어떤 노즈 포킹을 통해서 구멍에다가 노즈 포킹을 함으로써 집중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터치 스크린 버전으로 나오면서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됐는데, 주의 집중력을 평가하는데 이제 단순히 주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충동성이나 보속증,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동성은 뭐냐? 충동성은 참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게 확 행동을 하는 걸 충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니비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속증은 영어로 perseveration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융통성이 적은 경우, 인지 유연성이 적은 경우는 보속증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한 가지 방식만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충동성은
자극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막 나올까봐 빨리 막 밀크쉐이크 먹고 싶으니까 자극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확 터치 스크린을 확 터치하는 방식이 충동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보속증은 이미 틀렸는데 또는 이미 맞았는데 계속해서 그걸 찍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그런 횟수가 이제 카운트가 되죠. 터치 스크린에서. 그래서 그런 보속증까지 평가할 수 있고, 이런 5가지 중에 어디에 자극이 나오냐를 잘 기다리고 있다가 탁 찍어야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집중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 자극이 막 10초 동안 떠 있을 때는 이제 태스크가 쉽겠죠. 근데 나중에 0.5초 이렇게 짧아지면 미리 잘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던 쥐들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산만하거나 이런 쥐들은 이제 이 초수가 낮아질 때 태스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텐션, 주의 집중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장애가 아니라 뇌의 여러 가지 위치별로 다양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게 치매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두엽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전두엽 쪽에 그 뇌의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 나빠지는 치매가 있는데, 또 특이하게도 전두엽 치매 중에 일부는 모터 타입이라 그래서 루게릭병이라고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알았던 병, 그 근육이 그 잘 제대로 듣지 않는 근육의 위축이 오고 이런 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치매 루게릭병 컴플렉스라 그러기도 하고, 뭐 루게릭 전두엽 치매 컴플렉스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엔티티가 이제 있는데,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TDP43라고 요즘 치매 유발 또 새로운 어떤 단백질로 유명한 것들인데, 요 단백질에 단 하나의 염기 서열 변화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유전자의 이상은 없고 요거 하나의 그 돌연변이가 돌열변이라고 써 있네요. 돌연변이가 이제 발견됐는데, 이 돌연변이 하나, 그 염기서열 하나 바뀐 게 과연 진짜 이 전두엽 치매 루게릭병을 일으켰을까?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단일 유전자를 하나를 바꿨고요. 그 바꾼 거를 쥐의 그 제노믹 DNA에다 집어넣습니다. 낚인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쥐들은, 오른쪽에 나온 이 쥐들은 FTD ALS 동물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동물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이 유전자가 과연 정말 그런 FTD ALS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과연 질병과 관련된 돌연변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증명이 되면 이 동물 모델은 실제로 FTD ALS 동물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 조절 이상의 발현이 있는지, 인지행동 이상이 있는지를 규명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검사할 때, 이거는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이 아니죠.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이 아니고 전두엽 치매 모델인데, 전두엽 치매 모델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지만 단순히 기억력 장애만 평가해서는 전두엽 치매 모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치매 모델이라면 당연히 기억력도 나빠지긴 하겠지만, 전두엽 치매 모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전두엽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워터메이즈 같은 것만 가지고는 전두엽 기능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집중력이나 그런 리버설 테스트, 코그니티브 그 플렉서빌리티, 인지 유연성,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 이게 과연 전두엽 장애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5 초이스를 가지고 했더니 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헤테로 또 호모자이고 수를 가면 갈수록 그 학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질병 모델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지만 더 학습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포션이 더 늘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5 초이스 태스크에서 자극을 찍지 않고 넘겨버리는 오미션이 그
호모자이고스 더 많았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2개월째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헤테로자이고스과 호모자이고스 둘 다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오미션이 더 증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애큐레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미션, 애큐레시 자체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오미션의 차이가 나니까 누락 실수라 그러는데, 이거 쥐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찍은 거 아닌가 감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보는 태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FR, PR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봤더니 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장애가 전두엽 쪽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죠. 그다음에 실제로 메모리도 이상이 있는지 이거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오브젝트 리코니션 태스크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또 마블 베리 테스트를 통해서 퍼시버레이션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실제로 마블 베리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발견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기억력 장애, 그 템포럴 로베 디펜던트한 에피소딩 메모리 같은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두엽처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게 FTD 질환 모델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서 이제 좋은 논문에 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쥐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억셉트 됐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점두엽 모델 쥐니까 리버설에 대한 평가, 즉 인지 유연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쥐들이 나이가 든 다음에 평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펄시버레이션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호모자이고스에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의 그 의미는 결국 사람과 유사한 태스크를 동물에서 하기 때문에 신약을 트라이할 때 그 해석의 가능성, 또 사람에게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예측하는 예측력,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단순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 CPT라는 것도 아주 그 우리 ADHD라고 뭐 주의 집중력 장애 있는 그 환아들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결국 주의력 집중력 테스트입니다. CP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휴먼 CPT는 이런 식으로 X가 나오면 찍으세요. 그래서 뭐 문자나 모양이 다른 게 나올 때 원하는 그 타겟이 나오면 딱 찍어야 되고 아니면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타겟이 아닐 때 찍으면 그것도 이제 커미션 에러라 그래서 임펄시비티를 평가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쥐에서 똑같습니다. 모양만 이렇게 달라졌고, 우리는 알파벳을 아니까 알파벳으로 하지만 쥐들은 알파벳을 모르니까 모양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어떤 게 타겟인지 어떤 게 난 타겟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쭉 제시가 다른 것들이 되면서 쥐들이 타겟이 나오면 딱 찍어야 되고 타겟이 아니면 안 찍어야 되고, 또 타겟이 아닐 때 찍으면 실수가 되고 타겟인데 안 찍으면 오미션, 누락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복잡한 식을 통해서 이 시그널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세련된 인지기능 평가 방식인데 이게 쥐에서도 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CPT를 가지고 로던트에서 실제로 했더니 이것도 이제 언퍼블리시드 데이터인데요.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그 도절 파트를 그 딜리션 시키고 벤트럴 오리진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들이 뇌 전체를 차지하게 만든, 그래서 도절과 벤트럴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어떤 펑션이 다른지를 보고자 했던 어떤 그런 복잡한 연구인데, 여기서 CPT를 이용해서 이 쥐들의 인지기능을 평가했더니 실제로 그 히트 레이트, 그러니까 맞추는 것들이 어블레이션에서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막 찍어서 false alarm rate, 결국 어떤 모양이든지 무조건 다 찍으니까 맞추는 것도 많아지고 틀린 것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false alarm rate이 높아서 그런 거라서
실제로 D'이라고 인지 기능의 그 집중력을 나타내는 거에서는 차이가 오히려 나지 않았지만 크라이테리온이라 그래서 이 얼마나 임펄시비티를 보이느냐, 얼마나 조심스럽냐를 보는 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 자체보다는 임펄시비티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종합적으로 임상적인 해석과 비슷하게 쓰이냐면 임펄시비티가 높다는 어떤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럼 쥐들이 그 자극이 나오면 막 그 모양을 구분하지 않고 막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임펄시비티가 높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모양의 그 구분을 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냐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이 쥐들을 대상으로 아까 보여드린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요. 그랬더니 콘트리리건, 어블레이션 그룹이건 그 둘 다 모양을 구분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펄시버레이션인가 임펄시비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막 찍는 그런 펄시버레이션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리버설 테스트를 했죠. 그랬더니 어블레이션에서 약간 더 여기에서 조금 펄시버레이션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앞에 있던 자극들을 기억해서 생기는 펄시버레이션이고 전체적인 전체를 보면 컨트롤군과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펄시버레이션이나 코그니티브 인플렉시빌리티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임펄시비티가 이 쥐들의 특징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임펄시비티라면 보통 자극에 막 달려가서 찍기 때문에 보통의 쥐보다 반응 속도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 속도를 봤더니 짧다는 것도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이런 터치 스크리닝 시스템이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곳에서 하나 그 결과가 일관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각각 실험을 진행했는데 심지어 야주라는 밀크쉐이크 영국과 그 다음에 서울 스트로베리 밀크를 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60kcal인 걸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동일한 5 초이스의 성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그 과연 쥐들의 그 학습을 유발하는 리워드가 맛 때문이냐, 냄새 때문이냐, 뭐 칼로리 때문이냐 이런 이슈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딸기 맛의 우유와 그냥 플레인 밀크를 비교했더니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칼로리가 낮은 거를 봤더니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걸 보게 된 거고요. 디케이 레이트는 그 대신 그 배가 불러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확실히 설탕이 들어있고 향기가 있는 것들은 좀 더 빨리 질리는 양상이 있더라. 하지만 최종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수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이것들을 향해서 먹고자 하는 어떤 반응, 먹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정도는 사실 맛과 향과 상관없이 칼로리가 높으면 비슷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그런 결과였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 그 실험실과 영국 실험실에서 동시에 했던 겁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시스템이 이런 요 안에 보이지 않는 그 IR 빔이 있습니다. 그 적외선 빔이. 그래서 요 쥐들이 막 움직일 때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먹이를 또 여기 먹이를 먹을 때도 여기 IR 빔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먹을 때 얼마나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머리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쥐들이 움직임이 둔해서 수행을 잘 못한 것인지 전체적인 움직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수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토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국내 저희 랩에서 했던 것들인데
메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과연 인지기능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매주에서는 오히려 결과가 좀 거꾸로 나왔는데 일반 젊은 주에서는 봤더니 그 메포르민을 주니까 에큐러시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냥 컨트롤 G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5-2S에서 이 자극의 시간이 2초일 때는 군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5초, 1초, 0.5초로 줄어들면서는 에큐러시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터치 스크린 시스템에서 이렇게 어떤 스티뮬러스 듀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디텍션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고전적인 태스크 같은 데서 2초 동안의 자극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를 보이면 메포르민의 그 주의 집중력 호전 효과는 증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어떤 약물의 효능을 민감하게 디텍션해낼 수 있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그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의미를 보였던 어떤 차이가 났던 어떤 세팅을 고정시키고 그 세팅에서만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되니까 더욱더 실험이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효과는 그 세팅에서만 본다든지 그러면 그 세팅에서는 약물의 도수별 스타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스티뮬러스 듀레이션도 여러 종류고 약물의 도수도 여러 종류면 이제 너무 이게 스타디가 복잡해지고 해석이 통계적으로 위크해지기 때문에 이런 스타디를 통해서 1초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1초로 고정해 놓고 도수를 저용량, 고용량의 약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스타디를 할 수 있어서 용량에 따른 리스판스도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5 초이스에서 그 컨트롤과 메포르민 군의 충동성의 차이를 본 건데요. 그 메포르민 군이 충동성이 확실히 낮았죠. 그러니까 5 초이스에서 그 주의력이 좋아졌던 이유는 이 메포르민 먹은 쥐들이 좀 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펄시버레이션은 이 메포르민 군에서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애큐러시와 펄시버레이션은 그 포지티브 콜레이션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펄시버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프리머추어는 애큐러시와 반대를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프리머추어 그 충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보석증은 높은 게 보통은 나쁘다고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 지금 보석증과 애큐러시가 포지티브 콜레이션을 보이는 걸 보면 자랑군들이 그냥 보석증도 더 보인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은 태스크를 할 때 확실하게 더 찍기 위해서 더 잘 먹이를 먹기 위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터치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저희 연구자들은 앞서 이제 FR이라는 여러 번 같은 데를 여러 번 찍으면서 열심히 그 리워드를 받아먹는 그 태스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5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포르민 그룹의 쥐들이 여러 번 찍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고 그게 학습 효과가 커서 실제로 점수도 더 좋았던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대한 데이터들을 복잡하게 이 내용 결론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측면이 바로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의 장점이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 메모리만 쥐들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트랜슬레이셔널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리스폰스 레이턴시나 뭐 어떤 빔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 군간에 세션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모터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예시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 약물 개발에 있어서는 좀 전에 그 메포르민도 사실은 치매 약물로 리포지셔닝이 가능한가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치매의 동물 모델 아까 말씀드린 FTD ALS 모델이나 또는 메포르민 같은 거에 항치매 그 유용성을 탐색해보는 이런 연구 또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신규 AMPK 액티베이터 같은 것들을 신약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트랜슬레이셔널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위한 터치스크린의 어떤 장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높은 중계 예측력, 여기서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이쪽에서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개발된 약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임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워터 메이즈에서 만약 예측을 했다면 실제로 사람에게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치에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잘 나오면 그만큼 더 자신감을 연구자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휴먼에서처럼 다중 영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영역만 효과를 봤을 때 나중에 효과 있을 것이다 라고 성급히 예측하지 않고 의미 있게 전반적인 여러 영역들을 평가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통 동물 실험할 때는 동물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나 사람에 의한 바이어스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터치스크린의 챔버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열심히 태스크를 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자의 영향이 거의 없이 쥐 혼자서 오토메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태스크가 진행돼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막 흔들림이 많지 않은,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은 그런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도네페질 치매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티뮬러스 듀레이션이 만약 이렇게 짧아지는 거를 하지 않았다면 1.5초에서 0.6초로 짧아지지 않았다면 치매군과 와일드타입의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이렇게 짧아짐으로써 군간의 차이가 잘 나타났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나타난 차이에서 도스별 차이가 또 나타나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도스가 없었을 때는 차이가 났지만 약물을 처치했더니 치매 약물군과 와일드타입이 인지기능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보이는 어떤 세팅에서 약물의 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민감하게 약물의 도스나 인지기능의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중개적 측면, 약물 개발이나 동물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치매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구매해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좋다 그래서 터치스크린만 사놓고 별로 안 쓰는 이런 랩들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 터치스크린을 쓰는 랩들에서 훈련을 시켜서 많은 인력들이 계속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쓰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 시스템을 잘 구비해 놓고 양력교실의 김철원 선생님과 저와 해박교실의 이종원 선생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순수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위해서 또는 동물 모델들의 어떤 제노타입과 비헤이비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제네틱 비헤이비어 연구, 또 호르몬과 비헤이비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뉴로 엔도크리놀로지 연구, 또 이런 항치매 약물의 가능성, 스크리닝을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이런
중계 인지 신경과학 또는 뭐 중계 정신의학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온라인 지금 녹음을 해서 드리는 거라서 질문을 받지 못하는데 혹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강의는 그러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